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이야기 하나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기록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극한의 위기 상황에 던져진 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새로운 사회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접근해 볼 겁니다. 제대로 한번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우선 이야기 배경부터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예요. 아직 정말 초기네요. 네, 장소는 신광야고요. 이름부터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네요. 수백 년 노예 생활을 끝냈다는 그 해방의 감격, 그 흥분은 이제 슬슬 사라지고 눈앞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현실만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공동체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배고프다 이 정도의 투정이 아니더라고요. 네, 좀 더 심각하죠?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가 보여요.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면 정말 생생해요. 어떤 말이었죠?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빵을 먹던 그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네, 불과 한 달 반 전에 겪었던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오직 고기 가마, 배부른 빵 이런 감각적인 기억만 남은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심리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은 묘사예요.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면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마저도 좋았던 부분만 딱 골라서 그려하곤 하거든요. 맞아요. 그땐 그래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왔는데 하면서 끔찍했던 직장 상사는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이 불평은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비난이었을 텐데요. 여기서 모세의 대응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네, 그렇죠. 보통 리더라면 나도 노력하고 있다 아니면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럴 법한데 모세는 이 불평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이 한마디로 문제가 리더의 리더십 부재나 식량 보급 실패 같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와 절대적 존재 사이에 신뢰가 깨진 문제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격상되는 거죠. 비난을 회피한 게 아니군요. 네, 회피한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전체가 똑바로 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니까 응답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는 분노나 처벌이 따를 것 같은데 신의 응답은 놀랍게도 약속이었어요. 네, 약속이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는 약속이요. 구체적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양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저녁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진영을 뒤덮었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양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다음 날 아침에 찾아오죠. 맞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바닥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생전 처음 보는 물질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뭐야? 바로 그 질문,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이 음식의 이름, 즉 만나가 되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름 자체가 질문이었군요. 네, 이름 자체가 정체불명의 기적인 셈이죠. 이건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는 인간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어떤 현상이었다는 걸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맛에 대한 묘사도 나오죠.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요. 네, 달콤했다고 하죠. 꿀 섞은 과자라니 상상만 해도 달콤한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음껏 드세요 하는 무제한 천상 뷔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런 기적적인 공급에는 보통 어떤 조건이나 규칙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아주 심오한 제안으로 변모해요.
오, 사회 경제 시스템이요? 네, 아주 구체적인 규칙들이 따라붙거든요. 첫째, 각자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1인당 한 오멜이라는 정해진 양만 거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규칙이 더 중요해 보여요. 뭐였죠? 거둔 것은 절대로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규칙이었죠. 아, 듣자마자 이거 분명히 어기는 사람 나온다 싶으셨죠? 네, 딱 그 생각했어요. 저라도 내일 아침에도 이게 또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불안해서 항아리 하나쯤은 몰래 채워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규칙을 어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즉각적이고 아주 적나라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요? 네, 아주 강력한 시청각 교육인 셈이에요. 아, 신이 나를 믿으라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코로 직접 맞게 만든 거죠. 너의 불안과 탐욕이 이 신성한 음식을 썩게 만든다. 이걸 매일 아침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인류 최초의 구독경제 모델을 보는 건지도 몰라요. 구독 경제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매일 아침 정확한 양이 배달되는 완벽한 신뢰 기반의 서비스인 셈이잖아요. 아하. 음식을 쌓아두는 행위는 마치 넷플릭스를 보면서 다음 달 구독이 끊길까 봐 불안해서 모든 에피소드를 하드드라이브에 막 불법 다운로드 해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불신의 표현이었군요. 그렇죠. 매일 아침 다시 로그인하면 새로운 콘텐츠가 있을 거라는 믿음, 즉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나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규칙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가져온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부분이 이 만나 시스템의 가장 혁명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각자가 자기 능력껏, 욕심껏 거두었지만 집에 와서 헤아려 보면 신기하게도 딱 필요한 양만 남아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탐욕이 분배의 기준이 되는 자본주의적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원리가 작동했다는 걸 보여줘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군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약한 사람이 굶주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과잉도 결핍도 없는 충분함의 상태를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모두가 충분함을 누리는 상태라니 정말 이상적인데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예외가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예외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섯째 날이었죠. 아, 맞아요. 여섯째 날에는 유일하게 다른 날의 2배를 거두도록 허락받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았어요. 그건 바로 일곱째 날, 즉 안식일 때문이었죠. 그날은 아무로 일해서는 안 되고 만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였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실생활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예요. 아, 첫 사례였군요. 네. 그리고 이것 역시 또 다른 차원의 믿음 테스트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평일에는 남겨두면 썩었는데 정말 금요일에 거둔 건 토요일까지 괜찮을까? 정말 내일은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왜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믿음의 결과는 기적으로 증명되더라고요. 네. 여섯째 날에 남겨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평일의 규칙, 남기지 말라와 안식일의 예외 규칙, 이틀치를 남기라, 이 모두가 신적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기어코 규칙을 믿지 못하고 어기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또 나왔나요? 네.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죠. 그때 신이 직접적으로 꾸짖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이걸 보면서 이 만나 사건 전체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구호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는 훈련 과정이었다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외부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죠. 그렇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에 쉬는 리듬을 통해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그리고 쉼이 노동만큼이나 신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뢰와 안식일의 거룩함. 네, 그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동시에 교육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는 광야에서 겪은 그냥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아니죠. 이 훈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 건가요?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0년이요? 네, 40년입니다. 40년이면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서 기성세대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와,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는 만나가 그냥 당연한 주식이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땅에서 나는 곡식이 더 낯설었을 거예요. 40년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시간이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흥미로운 후일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모세가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들을 위해 영원히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잖아요.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그건 일종의 기억장치를 만드는 행위였어요. 기억장치요? 네, 시간이 흘러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광야에서의 그 절박함과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잊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렇죠. 배가 부르면 배고팠던 시절의 간절함을 잊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바로 그 망각에 저항하기 위한 물리적인 증거였어요. 박물관에 있는 유물 같은 거군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의 시작은 이러했다고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장치. 정확합니다. 32절에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아, 즉 이 항아리는 너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풍요는 당연한 게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전적인 의존과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동체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공동체의 핵심 서사, 즉 건국 신화의 증거물이었던 셈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굶주린 사람들의 불평에서 시작해서 기적적인 공급을 거쳐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고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유산까지 남기는 과정을 함께 따라와 봤네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불신을 내려놓고 신뢰를 배우는 것, 무질서한 욕망을 절제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 그리고 안식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원리 아래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장대한 훈련의 기록이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일까요? 공급은 매일 모두에게 충분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대비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네, 내일의 필요는 내일 채워질 것이라는 어찌 보면 막연하기까지 한 믿음이 매일 아침마다 요구되었던 거죠. 소류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시스템이군요. 네, 소유와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관계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놀라운 모델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본문은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속한 공동체, 예를 들어 당신의 직장이나 도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 원칙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과잉이나 결핍 없이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 개개인의 행동과 사회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